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10번째 맞이를 하게 됐네요. 지난 시간 우리가 2시간 동안 문화경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촌락의 문화경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는 촌락과는 조금 대비되는 도시의 문화경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를 마감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도시의 문화경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촌락의 문화경관과 비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도시의 문화경관을 이해하시면서 촌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도시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촌락을 이야기할 때는 맨 처음에 촌락은 1차 산업에 주로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지역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 다시 말해서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촌락 같은 경우에는 좀 드문드문 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조밀하게 모여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걸 특징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건물 밀집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몇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죠. 창문 확 열면 옆집 창문 그대로 보인다. 옆집 창문을 통해 가지고 복도도 보이고 방도 보이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공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2차, 3차 산업에 종사를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촌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촌락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을 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업, 업, 임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주로 종사를 해서 주위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일에 종사한다.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웃 사람들도 그렇고 한 집안 내에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마을에서는 너도 나도 농사 짓고 한 집안에서도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면 아버지도 농사 짓고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 아들도 농사 짓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업을 이어나가는 반면에 도시 같은 경우에는 2차와 3차 산업이 중심이 되면서 비슷한 직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앞집 아저씨는 증권회사 다니시고 옆집 아저씨는 그냥 일반 회사 다니시고 뒷집 아저씨는 아파트 경비를 하시고 이렇게 서로 다 다른 일에 종사를 하고 한 집안 내에서도 옆집 아저씨는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데 그 집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의사를 하고 이렇게 그 한 집안 내에서도 그 직업들이 각기 다른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촌락과 도시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촌락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 대로 자연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상대로 인문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의 영향보다는 인문 환경의 영향이 도시는 조금 더 많이 있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2차와 3차 산업이 주로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이제 도시가 갖는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도시화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해요. 자, 이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촌락이 도시로 변모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촌락이었던 곳이 도시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도시화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락하고 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인구가 되겠죠. 인구 밀도가 낮으냐 높으냐
이 차이를 가지고 이제 촌락과 도시를 많이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좀 낮은데 인문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 많이 모여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인구 비율이 높으냐 낮으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촌락이냐 도시냐를 많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화의 단계는 S자 모형의 곡선으로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S자 모양으로 등장을 합니다. S라인이죠? 그죠? S라인은 여성들한테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도시화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S라인을 봤을 때 이 S라인을 그냥 S라인으로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시화는요. 3가지의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상황에 따라서 3가지의 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등분을 했잖아요. 3등분. 이 3등분해서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초기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우리는 도시화의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진다 그래서 가속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속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인구 비율이 정체가 되는 이 시점을 우리는 종착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초기 단계와 가속화 단계와 종착 단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는 인구 증가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촌락일 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인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인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 도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초기 단계를 지나서 두 번째 단계, 가속화 단계를 지나게 되면 이제 이때 초기 단계의 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 인식에 이 지역은 이제 조금 살만해. 이 지역에 가면은 일자리를 많이 구할 수 있겠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어?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촌락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도시의 인구 비율이 20%에서 60%가 넘어가는 급성장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가속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가속화 단계는 이렇게 촌락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을 해서 도시의 인구 비율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런 뜻이에요.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그러니까 촌락의 인구는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촌락의 인구가 감소가 되면 도시 인구는 증가하게 되더라.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특징이 어디에서 나타난다? 가속화 단계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도시화 곡선 S라인이 나오게 될 때는 항상 어디가 가장 많이 나와요? 가속화 단계에 대한 물음을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 가속화 단계에서는 어떠한 얘기를 반드시 기억해둬라?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라.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가속화 단계가 이제 끝났어요. 가속화 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도시는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될 만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모일 만큼 모였고 이제 더 이상 모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구 비율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로서 이제 안정되게 정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이 종착 단계에서는 또 너무 도시로만 몰려 있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어렵다. 상대적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한 촌락 지역으로 다시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떠나서 촌락으로 향하는 이른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속화 단계에서는 뭐? 이촌향도 현상. 종착 단계에서는 뭐? 역도시화. 각각의 의미를 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세요.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설명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도시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도 몇 번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가속화 단계의 이촌향도 현상, 종착 단계의 역도시화. 이 내용은 도시화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뭐 어떤 지역이 도시로 발달했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등장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라. 나중에 뭐 문제풀이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 잊지 말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에서 나타나는 경관들, 특성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도시 경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시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자, 도시를 이루고 있는 어떤 건축물의 형태와 양식. 다시 말해서 이 건축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도로가 어떻게 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인공 경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도시의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도시 경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건축물의 양식에는 미로형, 직교형, 방사형, 혼합형 뭐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도시 경관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과거 이제 한 80년대 중반에 서울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그러면은 여의도에 있는 그 63빌딩을 들었습니다. 지상 60층, 지하 3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빌딩이죠. 지상으로 60층이나 되는 빌딩, 뭐 아시아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시아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일본엔 62층짜리 빌딩이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지상 높이로는 가장 높은데 이게 층수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다 높은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여의도에 가면은 그 국제경제센터 IFC라고 하는 그 센터는 층수는 63빌딩보다는 낮아요. 낮은데 건물의 높이는 63빌딩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삼성동 가면은 무역센터 또 한 50층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빌딩이 높습니다. 이 촌락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촌락에서는 2층집만 지어도 아이고 저 집은 엄청나게 부자요. 엄청나게 부자요. 돈을 아주 그냥 갈고리로 긁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좁은 곳에 높이 쌓는 그런 빌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가로망, 도로망이죠.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그냥 사람 한두 사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오솔길보다 자동차가 여러 대 다닐 수 있는 그런 넓은 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택 지역도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도 상당히 많이 모여있는 모습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촌락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요소들하고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많은 상반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럽형 도시경관과 미국형 도시경관이 있는데, 자, 유럽형 도시경관과 미국형 도시경관은 그 사람들이 갖는 영향, 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 뭐 이런 것들보다 뭐를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도시화의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도시화의 속도. 지금 이 유럽형 도시 경관을 보면 역사가 오래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랜 역사. 오랜 역사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 도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은 도시의 역사라고 해요. 도시화의 속도가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가속화 단계가 상당히 길다라고 하는 거죠. 길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한 도시가 이건 정말 도시야 라고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기까지 약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형 도시 경관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짧아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100년이 채 안 되는 거죠. 10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유럽형 도시 경관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나 주변 지역들과 상당히 조금 이렇게 건물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딱 갔을 때도 뭐 유럽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주변의 건물들과 주위 환경이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아요.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 그냥 주변 경관들과 상당히 좀 잘 어우러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짧은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지역들은 고층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능률적인 빠르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효율을 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뭐 이런 모습들 때문에 고층 건물들이 좀 즐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주변 환경들과 이렇게 좀 이질적인 모습들 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주변 환경들이 그냥 유명무실해지는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럽형 도시 경관의 경우에는 도시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다. 미국형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상당히 좀 짧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좀 장기간, 뭐 150년에서 200년 정도 진행이 된 곳은 어떠했으며 짧게 그냥 한 30년에서 50년, 100년 미만으로 이루어졌던 곳은 또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각각의 도시들마다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두셔라. 그러니까 도시화라고 하는 게 막연하게 그냥 되기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종착 단계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특성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가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도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주로 담당하는 영역들이 따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로. 자, 그러면 내부 공간이 기능에 따라서 분리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역 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역 분화의 요인은 경제 요인, 사회 요인, 정책 요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이제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우선 접근성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뭐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집가, 땅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지역의 기능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또 지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지 임대료를 이야기합니다. 임대료가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유소 같은 것들 입지할 때 보면은 주유소마다 다 기름값이 달라요. 같은 회사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정유사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유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기름값이. 왜 그래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값 때문에 그렇죠. 땅 임대료, 땅값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 임대료 내려고 하면은 우리 가게에서는 이 정도 받아야 돼. 수준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 다음에 집적 이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이익 구조,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분화는 이러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다음, 사회적인 요인이에요. 사회적인 요인은 도시민의 사회적 신분 계층, 뭐 우리나라는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계층의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역의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뭐 조금 부유층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그다음에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 서민들, 뭐 극빈층들이 거주하는 지역, 뭐 다 좀 특색들이 나름대로 특색이 다 다르잖아요. 또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부유층이냐, 중산층이냐, 극빈층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지역의 뭐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여러 가지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지역이 분화하게 되고요. 다음에 정책 요인이 있습니다. 정책 요인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역이 어떻게 분화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토지 이용 규제 정책이라든지 뭐 신도시 개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뭐 공업 정책이라든지. 이 지역에 해당한 공단을 조성해야 되겠어.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면 기존에 뭐 대도시에 있던 공장들을 이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단을 조성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지역 분화의 어떤 하나의 정책적인 요인이다. 이쪽에 해당하는 공장을 짓고 이쪽에 해당하는 거주지역을 짓고 거주지역 옆에는 상권을 어떻게 발달시키고 학교를 어디다 짓고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정책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도 지역이 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역 분화의 과정을 보시면 모여드는 데가 있고 흩어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곳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대와 접근성이 높은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현상을, 성격을 우리는 집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심성.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는 현상. 근데 반대로 지대나 접근성이 낮은 외곽 지역은 사람들이 떠날 거 아니에요. 모이려고 하지를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접근성이 높은 도심 지역으로 사람들이 옮기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성격을 우리는 집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하는 성격을 우리는 이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대도시의 한 중심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곳일수록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집심성이 더 뛰어나고 변두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는 상대적으로 이심성이 높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 분화, 도시 내부 공간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러한 경제 요인이나 사회 요인이나 정책 요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의 내부 구조, 그렇게 바뀌게 되는 집심성이나 이심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도시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우리가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도심입니다. 이 도심은 도시의 업무와 기능의 중심 역할을 해요. 그 도시 자체의 업무 기능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CBD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 업무지구라는 말을 쓰죠.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약자로 우리가 CBD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시의 무슨 각종 기능들은 전부 다 이 도시에 모여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심에. 모여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종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물건을 사러 상점을 갈 때도 도심에 있는 백화점을 가고 돈 벌러 직장을 갈 때도 도심에 있는 어떤 빌딩, 관공서, 은행, 뭐 관청, 상가 다 이곳에 있다는 거죠. 중심 업무들이 이 도시에서 담당하는 중심 업무들이 다 이 도심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어떤 핵심 기능들은 다 이 도심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만 해도 인구가 1000만이 살고 있습니다.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도심에서 그 1000만 인구의 모든 수요를 전부 다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의 기능을 나누어서 맡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누어서 맡는 지역이 있어요. 이러한 지역들은 도심과 연결이 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두리 지역에서 도심으로 가려고 하는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곳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도심은 도시의,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라 도심이 가지고 있는 도심의 업무와 기능을 분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굳이 도심에 가지 않더라도 도심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만족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점들도 밀집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장들도 여기에 모여 있는 경우들도 있고 상권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들이죠.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은 뭐 영등포, 잠실, 신촌, 뭐 강남 뭐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굳이 도심까지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해결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도심의 인구를 조금 도심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곳들은 이제 도심의 주변에 도심과 연결이 되는 길목의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부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기능은 계속해서 팽창이 됩니다. 도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도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제 일부 떼서 밖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게 바로 도시 밖에 있는 위성도시입니다. 자, 이 위성도시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업무와 기능을 분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서울만 하더라도 뭐 행정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과천, 주거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고양시나 성남시, 뭐 또 공업 기능이 분산이 되어 있는 안산 등등등 여러 가지 여러 기능들이 분산이 되어 있는 위성 도시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부도심과 위성 도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걸 또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부도심은 아무리 기능을 나누어 맡는다 하더라도 도시 안에 있어요.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게 부도심입니다. 그런데 위성도시는 도시의 밖으로 나와 있어요. 교통의 요지이겠습니다만은 도시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도심은 도시 안에 업무와 기능을 나누어 맡고는 있습니다만은 부도심은 도시 안에, 위성도시는 도시 밖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에 전부 다 있습니다만은 주택이나 뭐 근교촌 이런 것들은 변두리 지역에 있잖아요. 거의 외곽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외곽 지역에 이제 주택이 위치를 하고 있고 낮에는 도시에 향하고 밤에는 이제 주택지에 와서 자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심과 가까울수록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급 주택들이 있는 거고 도심과 좀 떨어져 있을수록 좀 한적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급 주택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우리가 그냥 흔히 영어로 그린벨트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도시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구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건물들은 증축이나 개축을 하지 못합니다. 또 개발 제한 구역 내에는요, 건물을 새로 짓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발 제한 구역이 1973년에 처음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 40년이 넘었죠?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가 되면서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도시 지역을 팽창을 방지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도시의 구조들을 보시면 주로 이제 주요한 내용들 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심이나 부도심, 위성도시,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의 의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이거는 어떠한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내용들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도심에 대해서, 도심과 부도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도심으로 막 몰려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밤에는 주택가, 근교로 전부 다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여기처럼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과 같은 경우에 낮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지만 밤에는 인구가 떨어지는 인구 곡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도심과 멀어질수록 인구가 좀 떨어지죠. 낮에는. 그런데 밤이 되면 좀 상황이 달라져요. 밤에는 이 변두리 지역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높습니다. 인구가 높은데 낮이 되면 도심에는 또 밤에는 인구가 줄어들죠. 변두리가 되면 다시 인구가 높아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과 가까울수록 도심에서 멀수록 야간 인구는 많아지는데 주간 인구는 줄고 야간 인구는 도심이 줄고 야간 인구가 변두리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게 되는 모습들. 주간 인구는 반대로 도심으로 갈수록 늘어나죠. 자, 그러면 밤이 되면 이 도심 지역은 인구가 가장 적고 사람들이 그렇게 복작복작하던 곳이 밤이 되면은 텅텅 비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가로 인해서 도심의 상주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그러니까 밤에는 전부 다 잠자러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들이 전부 다 도심에서 좀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 인구가 이렇게 변두리 지역에는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도심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 같은 현상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그 밤중에 시내를 나가보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시내를 한번 보십시오. 막 술 부어라 마셔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술 취한 사람들 빼고 일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밤중에 이렇게 시내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꼭 그 명절 때 차량 없는 것처럼 텅텅 비어 있는 모습들을 봐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심과 변두리의 주야간 인구의 변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구 밀도 자체도 그렇죠. 인구 밀도 자체도 주간의 인구 밀도는 도심이 상당히 높아요. 변두리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야간에는 인구 밀도가 도심은 뚝 떨어져 있죠. 오히려 중간지대가 훨씬 높고 또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중간 지역에 이제 주로 뭐가 많다는 거예요? 거주 공간들이 많다라는 거죠. 주거지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우리가 설명을 했던 도시의 내부 구조와 인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이 둘 가운데서 하나는 꼭 시험 문제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도시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인구 공동화 현상, 도시 내부 구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계셔라. 시험 문제에 늘 존재하는, 늘 등장하는 단골 시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도시 발달과 도시 경관의 변화에 대해서 보죠. 우리가 그 촌락의 경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촌락의 경관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교통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제 경관이 좀 변화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이 발달함에 인해서 경관들이 변화하게 돼요. 근데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역할들도 있어요. 자, 긍정적인 역할들은 우선 경제적으로는 물자의 이동을 쉽게 하면서 운송 시간을 단축시킨다 하는 역할들이 있죠. 뭐 쉽게 말해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옛날에 짜장면 배달 같은 거 시키면요.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키면 옛날에는 그 짜장면 배달하는 분이 철가방을 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집에서 이제 뭘 해요? 자전거를 타고 날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자전거 타고 날르는 집에다가 시켜요. 빨리 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하죠.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얼마만큼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운송 시간이 단축이 되고 운송 시간이 단축이 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다음이 사회적인 역할입니다. 생활 공간 형성이 되고 생활 양식이 평준화되고 생활권이 확대가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가지게 됩니다. 교통이 발달해서 내가 교통수단이 좀 괜찮은 수단이 있어. 그러면 밥 먹으러 나갈 때도 교외 지역으로 나갈 수 있죠. 뭐 어디 거주 공간을 형성할 때도 조금 더 멀리 나갈 수도 있고, 그죠? 다 차가 있으니까 가능한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어떠한 곳에 생활 공간을 형성하기도 하고 생활 양식이 다 그런 교통수단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생활 양식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죠. 생활권, 생활 영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기도 합니다. 뭐 근교라든지 더 먼 곳으로도 이렇게 이동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다음에 정치적 역할을 보시면 교통망을 통해서 원활한 행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교통망은 상당히 좋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을 했잖아요.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된 것도 다른 것들보다 KTX라고 하는 굉장히 그 주요한 교통망이 그 근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통망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통망을 통해서 원활한 행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긍정적인 역할들도 차지를 하게 된다. 도시경관 변화에는. 그런데 부정적인 역할들도 있어요. 부정적인. 교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차가 많아지게 되면, 차가 뭐 여러 가지 편리함도 늘어나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환경 피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대기오염 늘어납니다. 소음 늘어납니다. 진동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또 차가 많이 다니게 되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기도 가끔 하잖아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요. 인명피해, 재산피해 뭐 이런 것들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차가 없으면 이런 피해들이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에너지나 토지 자원을 소모하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에너지, 특히 화석연료들 많이 사용하죠. 휘발유, 경유, 기름 많이 사용하고요. 토지 자원 같은 거 어디에 소모가 많이 되겠어요? 도로를 낸다든지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데에 이제 많은 토지 자원들이 소모가 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시각공해나 생활권 차단으로 인해서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거기는 도로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주거 지역으로는 적당하지가 않아. 나 거기서는 안 살래. 딴 데로 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과 반면에 부정적인 역할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 부정적인 역할에 따라서 도시 경관이 바뀌게 되겠죠.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아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집심 현상이 나타나겠죠.
여기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네. 그럼 긍정적인 곳이 역할이 많으니까 그쪽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러한 문제가 많다. 그러면 나 이런 데서 안 살아. 떠날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심성과 이심성이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 부정적인 역할에 따라서 등장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나와요. 도시화에 대한 내용이 또 지금 나오는데, 자, 선진국의 도시화 속도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속도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럽형과 미국형 차이,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지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제 세로축이 도시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가로축이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거라면, 선진국의 경우에는요, S라인이 형성이 될 때, S라인이 굉장히 완만하게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가속화 단계가 상당히 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착 단계까지 이르는 시점이 약 한 200년 정도 된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이 S라인이 굉장히 가파르게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가속화 단계를 이루는 기간이 좁아요. 짧은 시간 안에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과잉 도시와 종주 도시와 지나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이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라인이 완만하게 형성이 되는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S라인이 진짜 S처럼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도시화의 속도는 이 아까 설명드린 가속화 단계의 기간이 얼마만큼이냐,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선진국은 굉장히 길고 개발도상국은 상당히 짧다. 이 차이에 의해서 도시화의 속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도시화의 요인. 그러니까 도시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선진국은 이제 이촌향도, 개발도상국은 이촌향도와 도시 내 인구의 자연 증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인구의 증가가 나타나게 된다. 개발도상국은. 그리고 이제 도시의 특성을 보시면 선진국은 거대 도시권을 형성한다. 여기서 거대 도시권, 메갈로폴리스라고 하는 거대 도시권은 뭐냐면 큰 도시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도시권을 하나의 커다란 영역을 하나 형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도시들이 그 도시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또 하나의 큰 도시의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점진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었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에 있어서는 그냥 이 도시 하나 형성이 되는 것만으로도 지금 여기에 급급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형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 인구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는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선진국이라고 없었겠어요? 선진국도 있죠. 하지만 선진국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개발도상국은 그러한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한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떠한 차이에서 나타난다? 도시화의 속도. 다시 말해서 가속화 단계가 얼마만큼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이러한 도시화의 어떤 차이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 경관의 차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화의 그런 속도차로 인해서 나타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도시 경관의 차이를 보시면 일단 선진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달이 되죠. 그래서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교외화 현상, 역도시화 현상 이런 것들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 경관은 상하 수도 및 도로망, 주택 등의 도시 하부 구조뿐만이 아니라 편의시설까지 완비가 돼 있고 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난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이 선진국 도시의 도심에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나 국제기구가 입지를 하고 있어서 세계의 정치,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는 다르게 단기간에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아까 도시화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도시 내부 기능의 지역 분화도 상당히 조금 미약하다. 급속도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특별하게 좀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도시라 그러면 다 똑같아. 획일화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과거에 있었던 과거와 현재 급격하게 도시화가 급격하게 싹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때를 벗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된 모습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이중 도시 경관이죠. 과거에 어떤 식민 통치를 받았다 그러면 식민 통치의 어떤 잔재, 독립 이후의 어떤 도시 경관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일제 식민 통치 때 사용했던 건물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20년 전에 없앴는데요. 광화문 뒤에 중앙청 건물들,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중앙청 건물. 옛날에 조선 총독부 건물로 일제시대 때 사용했던 건물이잖아요. 석조 건물. 그거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옛날 20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서울시청, 과거에 서울시청 건물로 사용했던 석조 건물. 옛날에 조선 일제시대 때 경시청 건물로 사용이 되던 건물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서울시청이 이제 신청사를 짓고 거기는 이제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식민 통치의 잔재란 말입니다. 그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서울에 있는 그 소공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건물도 1929년에 건축이 된 옛날에 일본 백화점의 건물입니다. 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 건물은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이 골조만 왜 우리 그 콘크리트 건물 같은 거 지으면은 나중에 그 개축 같은 거 할 때 다 때려 부시고 뼈대만 남겨놓고서 다시 짓잖아요. 다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놨는지 리모델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신세계 백화점을 운영하는 그 그룹에서는 그 주변의 땅들을 사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으면 지었지 이 건물을 부시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 통치 시대 때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들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급격한 도시화의 하나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 경관의 차이도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도시화의 속도차 때문에 나타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도시화의 속도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의 문화 경관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총 3시간에 걸쳐서 문화 경관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촌락과 도시경관의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실력 확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하시고 문제 미리 풀어보시고 저 다시 만나보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